안녕하세요. 난류유동 8주차 수업입니다. 난류유동 8주차에서 다룰 부분은 콜모고로브 이론이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콜모고로브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콜모고로브 스케일이라거나, 그러니까 레이놀드 수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점성에 영향을 받을 만한 크기의 유동이 뭐가 되냐, 스케일이 뭐냐라는 게 콜모고로브 스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에타도 나오고 입실론도 나오고 누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난류 현상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지금 프릴리 이볼빙 터뷸런스죠. 얘는 뭐였어요? 격자를 놔두고 어떤 균일한 유동이 그 격자를 지나면서 격자 표면에 경계층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와도를 얻고요. 그 와도가 난류를 발달을 시키면서 뒤로 갈수록 작은 와동들로 에너지 캐스케이드로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레이놀드 수가 1에 가까워지면은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잃으면서 난류가 작은 스케일부터 K로 했을 때 작은 스케일부터 에너지를 잃는다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작은 스케일 와동부터 점성으로 에너지를 잃는다 라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통계적인 관점을 다루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난류는 기본적으로 혼돈 문제인데 초기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많이 변한다.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앙상블 평균이라거나 시간 평균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공간 평균이나 그런 걸 구했을 때 통계적 결과인 평균이나 아니면은 표준 편차, 아니면은 앞장에서 배운 크로스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가지고 난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난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통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고, 다만 이미 난류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 통계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샤프만 인베리언트하고 로이시안스키 인베리언트인데, 저기 책 6장인가? 거기서 좀 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우선 걔는 무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뭔지를 알아야 무시를 하니까요. 잠깐 얘기를 하면은, 단위 부피당 선형 운동량의 제곱이면 그냥 크기라고 보시면 되죠. 선형 운동량 크기의 평균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동 스케일에 비례를 하고 그게 일정하다라는 게 샤프만 불변성입니다. 그 다음에 로이시안스키는 선형 운동량 대신에 각 운동량을 넣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어느 정도 스케일이 되는 난류 유동에서는 선형 운동량 보존된다, 각 운동량 보존된다, 그 얘기예요. 왜 보존이 되냐면은 없어지질 않으니까이겠죠. 생성도 안 되나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형 운동량은 따로 우리가 바디포스를 안 주면 생기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점성 스케일로 가면은 점성 때문에 없어질 수는 있는데, 큰 와동 스케일에서는 없어지진 않죠. 작은 스케일로 전달만 됐죠.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은 원래 우리가 경계층에서 생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선형 운동량이랑 다르게 어디서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로이시안스키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는 서로 대칭인 유동일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각 운동량이 생겼다. 우리가 어떤 프릴리 이볼빙 터뷸런스에서 그리드 격자가 있었잖아요. 격자를 지나면 유동이 이렇게 와동이 생길 텐데, 걔는 위아래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각 운동량 자체를 어떤 V라는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걔는 0이거나 0에 가까운 뭔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각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있다. 큰 스케일 와동에서예요.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잃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샤프만과 로이시안스키의 불변성이고, 그것도 어쨌든 운동량에 대한, 선형이나 각 운동량의 평균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 빼고 이제 난류에 대한 다른 일반적인 얘기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 후류의 난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속도고, 난류에서 발생하는 속도죠. 그래서 얘가 난류에서 속도장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디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그 r만큼 떨어진 유동의 속도 변화가 델타 V니까요. 속도 변화가 얘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졌냐. 그러니까 뭐 가까이 가면은 서로 유동량이 같이 노를 거고 멀리 떨어지면 유동량이 따로 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체 유동량에 대한 속도 위치를 따로 줬을 때 r만큼 위치가 떨어져 있을 때 여기죠. r만큼 위치가 떨어져 있을 때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겠냐, 서로 속도가 얼마나 닮았겠냐에 대해서 평균을 낸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난류에서 기대하는 우리가 에너지에 관련된 거다라고 앞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난류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 함수 아니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균일하고 등방성이니까 경계 조건 영향을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난류에서 얘기하는 경계 조건이라고 하면 벽면에서 노즐립 컨디션이잖아요. 노즐립 컨디션에서는 벽면에서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유동이 이제 이방성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계층이니까. 그래서 그거 빼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 안에서의 난류 유동량을 보겠다고 했는데 방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방 중간쯤 가상으로 공간을 따는 거예요. 컨트롤 볼륨을. 뭐 그러면 거기는 등방성이겠다 할 수 있죠. 벽면을 포함 안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빼고 간단하게 가보자. 그 다음에 차원 해석에서 무차원하는 변수로 나타내는데, 여기 R분의 L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난류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걔는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스트롤 넘버랑 관련이 있겠죠. 시간에 대해서 무차원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 레이놀드 수도 뭐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케일 이상의 레이놀드 수라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레이놀드 수라면은 점성이랑 상관없이 그냥 에너지 캐스케이드에서 에너지가 큰 와동에서 작은 와동으로 에너지 캐스케이드 타고 에너지 전달만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만 보겠다. 밑에 점성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산되는 과정은 필요 안 보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 보존 와도나 그런 게 다 점성이랑 상관없이 그냥 보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성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은 큰 스케일에서는 약한 거 맞죠? 작은 스케일에서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작은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X가 조금만 변해도 U가 변하는 그런 작은 스케일 와동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큰 스케일을 가정하면 레이놀드 수가 1보다 많이 크다 하면은 레이놀드 수 영향 무시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속도에 대한 차원은 우리가 그냥 무차원화하기 위해서 여기 밖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F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었죠? 뭐 0에서 1까지의 함수로 근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상 유동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건 거고요. 실험에서 시간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시간 스케일에 대한 영향입니다. 시간 스케일에 대한 영향은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래서 R에 따라서 R의 크기에 따라서 R분의 L이 변하고 L분의 R이 변하고 그게 난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설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이 변하면은 에너지가 변한다. 걔가 설명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가 변한다라는 거고 7장에서 했던 얘기랑 같죠. 7주차 수업 자료에서. 그거는 큰 스케일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작은 스케일로 돌아와가지고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다시 짚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작은 스케일에서 R이 L보다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L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분 규모고 걔보다 많이 작은 유동 스케일에서는 걔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냐? 그럼 이제 작은 스케일의 유동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시간 무시합니다. 완전히 발달됐으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무차원화하고 그 다음에 원래 길이 차원으로 나온 거를 속도하고 시간 차원으로 나온 거를 속도하고 거리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항은 밖으로 빼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가 나오냐? 난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큰 스케일에서 봐도 L분의 R 함수였고 작은 스케일에서 봐도 에타분의 R 함수다. 결국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R의 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류에 대해서 R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했고요. 스케일에 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레이놀드 수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가 높으면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은 아까 큰 스케일 와동들 말고 작은 스케일로 오면은 에너지들이 여러 방향으로 혼돈성을 갖고 거의 무작위로 흔들리는 여러 방향의 와동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대한 값을 취하든지 다른 방향의 값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난류로 가득 찬 영역에서 네모난 공간을 따요. 그럼 거기에서 이 방향 가군동량이나 이 방향 가군동량이나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세 방향 가군동량 크기가 다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큰 와동을 보면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제일 큰 적분 규모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동 현상에 대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린더가 있는데 그 실린더 뒤에 보이는 칼만 볼텍스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 대한 크기가 같지 않죠. 칼만 볼텍스는 이방성이 맞아요. 근데 걔가 작은 스케일로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면은 나오는 애들은 혼돈성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나오니까 여러 방향에 대한 가군동량은 뭐 평균적으로 보면 다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와동은 이방성이 거의 없는 등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성은 큰 와류에서만 강하고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작은 와동으로 갈 때는 등방성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챕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영상 자르진 않고 쭉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아까 레이놀드 수가 어느 정도 큰 이상에서 R이라는 거에 대한 함수로 델타 V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확히 델타 V의 제곱의 평균이죠. 근데 한 번은 L보다 작은 R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큰 와동이지만 L만큼 크진 않다. 그 다음에 에타, 우리가 생각하는 와동의 길이 차원이죠. 제일 작은 점성에 영향받는 와동의 길이 차원이랑 비교하면은 걔보단 좀 크다. 걔만큼은 안 같다. 그래서 요 사이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냥 난류에서 생각하는 적절히 등방성이고 적절히 점성 영향 안 받는 그 영역이에요. 거기에서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진 않았죠, 저희가. 그렇게 돼가지고 요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등방성 갖추면서 점성 영향 안 받는 정도 영역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점성 계수 상관없이 그냥 R만 가지고 에너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왜냐면은 에너지 캐스케이드에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쪽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더 작은 와동들로 에너지를 주잖아요. 얘네들이 더 하다 보면은 점성에서 끝나고요. 근데 점성까지 안 가고 지금 우리가 어디 얘기하면 적당히 중간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크기를 R의 함수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R하고 엡실론도 들어갑니다. R하고 엡실론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너셜 서브레인지라 해서 아직 이너셜이니까 관성이 지배를 하는 그런 중간 영역이란 거고요. 제일 큰 와동은 실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와동이겠죠. 적분 규모에 대한 그런 와동이고 거기에서는 또 아까 앞에서 보았던 식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밑에 가가지고 되게 작은 점성에 거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걔는 우리가 구했던 식이 또 적용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점성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은 우리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 단계는 이 정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 여기저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든 난류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큰 규모 와동은 상황마다 다를 거잖아요. 뭐 배 뒤일 수도 있고 깃발 뒤일 수도 있고 건물 뒤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점성으로 가는 상황은 다 똑같을 테니 우리가 뭔가 일관된 어떤 난류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한다면 어디가 좋겠냐. 작은 영역들에 대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냥 뒷부분에서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난류가 아까 통계적인 얘기했으니까 통계 얘기하면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냐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긴 하지만 실제 난료중 속도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다루기 쉬우니까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이 통계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변수를 지금 x라고 했는데 그 x가 나타날 확률을 fx라고 하죠. 확률. 그래서 그게 뭐 가우시안 분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x가 a에서 b까지의 영역에 포함될 확률은 얼마냐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의 적분값은 얼마예요? 모든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값은 그냥 1이겠죠. 100%.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기대값은 확률 곱하기 그 물리량이죠. 그렇게 해서 구하고 이거는 뭐 사실 문제의 1차 모멘트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건 평균이랑 같다고 볼 수 있고 분산은 알고 아마 뭐 많이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균에서 어떤 특정한 물리량의 차이를 싹 구해서 걔네들의 제곱을 평균을 내준 거죠. 그 다음에 그건 뭐랑 같아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책에서도 표준 편차 갖고 설명을 먼저 해놨네요. 표준 편차를 아시면은 알게 되겠죠. 분산을 구한 루트를 씌우면. 그래서 표준 편차 갖고 문제를 설명을 하고 평균이 0이라면 얘가 0이니까는 우리가 단순히 물리량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과 같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가우시안 분포의 수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굳이 우리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1차 모멘트 얘기했었는데 1차 모멘트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은 어떤 0부터겠죠. 아니면 뭐 평균이나 어떤 특정한 기준값에서 x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x일 때 fx가 얼마냐라고 해가지고 여기 거리 곱하기 물리량 값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적분을 해주는 값이 모멘트가 됩니다. 근데 x를 그냥 x 넣냐, 제곱 넣냐, 세제곱 넣냐는 게 1차, 2차, 3차 모멘트고 여러분들이 구조역학 같은 거 배웠으면 뭐 단면 2차 모멘트 배웠을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2차 모멘트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3차 모멘트, 4차 모멘트를 표준 편차의 세제곱이나 네제곱으로 나눠줘서 정규화를 해준 값이 책에서 얘기하는 스큐니스 아니면 플랫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통계상에서 뭔가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고요. 수면파나 뭐 그런 스펙트럼 분포에서도 그 곡선의 이런 분포 함수의 모멘트라는 개념은 자주 얘기를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